62쪽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시간의 수동적 종합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종합이라고 하는 것, 칸트의 용어죠. 칸트가 인간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종합이다,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능력을 연구한 것입니다. 왜요? 외부 현실이, 물질은 그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인간의 지각 능력, 감성의 능력, 오성의 능력이 종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현실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종합은 어떤 종합입니까? 능동적 종합이죠. 칸트가 철학한 것은 바로 이 영역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각, 감성, 오성, 이 차원으로 전개되는 이 능동적 종합을 연구했는데, 칸트가, 이 들레즈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종합이긴 종합인데, 종합을 수축이란 말로 대신한 사람이 베르그송이죠. 그러니까 베르그송 혹은 들레즈의 관점입니다. 왜 종합이 수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외부 현실에 이 흩어져 있는 것을 압축해가지고, 그죠? 지각하고 감성으로 느끼고 오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에게, 그죠? 이 능력이, 그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누구는 없는데, 잠자리나, 그죠? 하루살이나 강아지는 그 능력이 없는데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 쉬운 예를 내가 들어줬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적 세계 속에서 다 이렇게 다만 분산되어 있을 뿐인데, 인간의 이 시각이라고 하는 이, 그죠? 지각 체계가 그걸 압축해가지고 빛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죠? 걔는 아마 우리처럼 색깔을 못 볼 거예요. 그죠? 빨주노초 파란불 빛의 색깔을 그렇게 수축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 체계가 그걸 수축하기 때문에 빨간색이다. 그죠? 초록색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주 단적인 예를 내가 들어주는 것인데, 모든 인간의 그러한 종합의 능력이, 이건 능동적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베르그송과 들레즈가 한 작업은 뭐예요? 이 종합을 수축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종합의 능력이요? 수동적 종합. 수동적 종합의 능력을 베르그송과 들레즈가 지금 하고 있다. 수동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지각하지 않아도, 자각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되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수동적 종합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 수동적 수축 혹은 수동적 종합의 능력이 많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베르그송이 얘기한 잠재적 무의식이죠. 무의식이란 것이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수동적 영역이란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무의식도 사실은 이 베르그송이 얘기한 무의식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다른 학문이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수동적이죠. 무의식이 내 의지에 의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꿈을 내가 꾸어야 되겠다 하고 꾸는 게 아니죠. 그죠? 꾸어지는 거지. 그죠? 그게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능력이죠.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잠재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게 잠재적 영역이라면, 잠재성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현실성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 구도죠. 여기서 이 잠재적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능력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현재, 미래,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도
인간의 수동적 종합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현재다,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게 올 것이다. 이걸 그죠? 수동적 종합의 능력으로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수동적 종합이라는 요 용어가 갖고 있는 뜻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들레즈가 지금 그 베르그송의 개념을 그대로 많이 흡수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첫 번째 종합, 두 번째 종합, 세 번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 시간의 첫 번째 종합. 차근차근 해봅시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의 첫 번째 수동적 종합은 현재를 구성하고 현재의 종합이고,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은 과거와 관련, 과거를 구성하고,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은 수동적이란 말이 여기, 그죠? 여기 다 각각 생략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습관을 형성하고, 과거는 기억과 관련되고, 미래는 영혼 회개와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중에 기억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종합의 중요한 이 원리는 바로 과거, 순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과거인데, 이거는 바로 미안합니다. 베르그송의 철학을 그대로 흡수한 것이죠. 베르그송의 철학이 바로 기억과 순수 과거와 지속이라고 하는, 과거가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죠? 과거가 지금 현재 나한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영혼에게는 누구의 개념이에요? 바로 이게 니체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니체도 흡수하고 베르그송도 흡수해가지고 자기의 이 철학의 체계 속에 다 이렇게 재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추려고 하는데, 오늘 공부하는 대목은 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의 세 가지 종합이라는, 시간의 수동적 종합이라는 이 개념 속에 베르그송도 가져왔고 니체도 가져왔는데, 이제 프로이트까지 이것과 연결시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도, 프로이트가 말한 개념들도 이 세 가지 종합에 어딘가 다 연결을 시켜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종합 이론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과 대결하려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프로이트가 막강하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 정신 분석하기 막강한데, 이 들레즈가 프로이트 못지않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대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프로이트 너의 이론은 잘못됐어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되, 프로이트 당신의 무의식 이론은, 혹은 뭐 에로스, 혹은 타나토스, 죽음 충동 우리 공부했죠? 뭐 쾌락 원리,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 큰 시스템 속에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체 이론을 제시하는데 당신의 이론은 그 중에 일부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62쪽입니다. 여기부터요. 둘째 줄부터. 들레즈는 시간의 세 가지 수동적 종합을 무의식에 관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연관한다. 관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논의는 니체와 베르그송의 이론을 개성하고 재구성하여 프로이트의 이론과 대결하는 동시에, 대결인데 한편으로는 재해석하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으로 얘기했던 것을 자기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왜 독창적인 관점이 잘 나타난다. 자, 이제부터예요. 보세요. 습관의 종합으로서, 앞에서 공부한 것이 다시 요약되고 있습니다. 습관의 종합으로서 시간을 살아있는 현재로 구성하고 수동적 정초 안에서 이루어지. 여기 한 가지 빠졌네요. 왜요? 이것은 시간의 정초를 이루고, 이것은 근거를 이루고, 그럼 바탕을 이룬다.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현재, 습관, 정초.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은 과거, 기억, 근거.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은 미래, 영혼회귀, 바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런데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묵기 혹은 끈과 관련한다 이랬거든요. 이 묵기, 끈이 바로 프로이트 개념이에요.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개념을 자기 개념 속에 포함시킵니다. 포섭시키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프로이트로 따지면 묵기, 끈이다. 이 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풀어서 썼는데 이게 집중이죠. 프로이트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리비도인데 리비도가 집중된다 할 때 그 집중, 묵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이. 여러분 공부할 때 정신을 집중해야 공부가 되죠. 그죠? 이게 리비도로는 이제 에너지인데 이 무의식의 에너지 리비도를 묶어야, 즉 집중해야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죠.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선수가 집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공을 흘려버리거나, 그죠? 실수를 하죠. 자살골을 먹거나 이렇게 하죠. 그죠? 그게 바로 묵기, 즉 집중입니다. 리비도 집중이라는 것이 프로이트 개념 중에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수동적 종합의 능력으로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첫 번째 수동적 종합은 현재를 만들어내는데,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습관과 관련되고, 현재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정초를 이룬다 이랬는데, 요 차원에서, 시간의 첫 번째 종합 차원에서 리비도 집중과 관련된다. 이게 리비도 집중이 일어날 때 현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느슨하게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으면 시간이, 그죠? 그냥 지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현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라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리비도 집중이에요. 프로이트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리비도, 집중, 묵기, 통합 등은 수동적 종합들이 2차적 등급의 응시 수축들이다. 여기도 수축이죠, 이것도. 수축이란 말이나, 그죠? 수축이란 말이나 집중이란 말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수축하는 것이나 종합하는 것이나 집중하는 것이나. 물론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그 특성이, 원리가 비슷해요. 그 다음 보세요. 국소적 차이들을 통해 비로소 이드의 고유한 시간, 살아있는 현재 시간이 구성된다. 이드란 말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드, 이것도 프로이트 용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개념을 이제 다 여기서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드가 이때 형성된다. 이드가 현재의 시간을 구성한다. 묵기가 수동적 종합인 한에서 습관은 쾌락 원칙에 선행하며 그 원칙을 가능케 한다. 쾌락 원칙 우리 공부했죠, 앞에서? 프로이트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죠. 쾌락 원칙 반대가 뭐예요? 현실 원칙이잖아. 현실 원칙, 쾌락 원칙. 그죠? 근데 쾌락 원칙을 위배하고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있는 게 뭐예요? 죽음 충동. 우리가 그 개념들을 기본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프로이트 당신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본능 혹은 충동, 그 에너지를 쾌락 원칙이라고 생각했는데, 들레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에 이 첫 번째 종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초라는 것은 기초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인간에게는 쾌락 원칙이라는 게 그런 본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레즈가 다른 철학자들이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대결하는 방식은 뭐예요? 더 근본적인 걸 제시하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 시간의 제1종합이 있기 때문에 쾌락 원칙이란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기억의 종합으로서 시간을,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합으로는 프로이트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봐야 돼요. 기억의 종합으로서 시간을 순수 과거로 구성하고 현재를 지나가게 하며 또 다른 현재를 도렇게 하는 근거. 이게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인데, 그죠? 여기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인데, 잠재적 대상들과 관련한다. 잠재적 대상.
잠재적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잠재적인 것은 여기 이 차원이 잠재적인데, 그러면 잠재적 대상들 반대말은 뭘까요? 잠재적 반대말은 현실적이잖아. 잠재적인 것은 아직 현실화 안 된 것이고, 그죠? 현실화된 것은 이미 잠재된 것이 현실화된 것이니까. 잠재적 대상 반대는 현실적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르송이 생각하고 들레즈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책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책을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건 현실적 대상이죠. 책은 현실적 대상이죠. 이 현실적 대상으로서의 책을 내가 읽기 위해서는 잠재적 대상이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적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잠재성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니까, 여기에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어떤 무의식이 형성돼야 그 다음에 이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이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잠재적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 잠재적 대상들입니다. 반대말은 현실적 대상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보세요. 시간으로서의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가능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원뿔도식이죠. 그죠? 이거 한번 그려졌죠? 여기가 현재고, 요거는 시간의 차원, 축인데, 요 현재의 이 축이 이렇게 진행될 때 매 순간, 매 현재마다 과거가 이렇게 누적되어서 어떻게 해요? 현재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의 현재는 딱 한 점이 아니고 하나의 점으로서의 시간이 아니고, 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위로 그려도 되고 밑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죠? 잠재적인 거니까 사실 밑에서 올라오는 거가 밑으로 그리는 게 더 좋은데, 베르송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잠재적인 영역에서. 과거가 어떻게 돼요? 누적된 과거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 과거입니다. 왜 순수란 말을 붙였어요? 그냥 과거가 아니고 잠재적 영역에서 나를 지배하는 과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재도 바로 과거가 돼버리죠. 바로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적돼서 자꾸 이렇게 커지면서 마치 뭐처럼 눈을 굴리면 눈이 달라붙어서 말려 올라가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과거라는 시간이 계속 말려 올라가 가지고 현재 나에게 계속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 인간에게 기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순수 과거가 나의 현재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잠재성의 영역이죠. 이게 잠재적 대상이고, 지금 이 현재는 현실적 대상이에요. 현실성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매 시간마다, 매 현재마다 잠재적 영역이 나에게 순수 과거가 지배한 영향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순수 과거는 커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기억이, 즉, 과거가 기억으로서 근거를 이룰 때 잠재적 대상. 이 얘기나 같은 거죠. 이 얘기나. 그죠? 이 얘기나.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봅시다. 묻기의 수동적 종합에서 출발하여 아이는 수동적 종합과 능동적 종합이라는 이중의 계열위에서 자신을 구축해 나간다. 자,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아이를 예를 든 것입니다. 아이가 첫 번째 시간을 만들어냈어. 현재라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나오겠죠? 그건 과거가 잠재적 대상과 현실적 대상을 마치 뭐처럼 지금 내가 이게 그렸듯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요게 현실적 차원이고 현실적 대상이라면 내가 책을 보는 걸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요 잠재적 대상으로서의 책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눈에도 안 보이는 어떤 대상이지만 여기에 잠재성의 이건 현실성의 영역, 이건 잠재성. 요 차원입니다. 이 차원에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형성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 보세요. 수동적 종합과 능동적 종합이 이중의 계열 위에서 계속 비대칭적으로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칸트가 얘기했던 이 능동적 종합을 우리가 할 때 책을 읽는 것도 능동적 종합이잖아. 우리가 책 읽고 공부하는 게 능동적 종합인데 이 능동적 종합을 이루어낼 때 뭐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르그송 얘기는, 들레즈 얘기는 여기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동적 종합을 하면서 능동적 종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동적 종합을 하면서 능동적 종합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그죠? 말을 배우고 하는 것도 다 이 잠재적 대상을 전제로 현실적 대상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팔자 모양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인간에게 자아라고 하는 게 형성된다. 그죠? 자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라고 느낄 때, 인식할 때 이게 자아잖아요. 그 자아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형성되느냐? 이 부분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이 부분. 베르그송 얘기고 들레즈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겹치는 부분이 자아다. 그런데 이 자아는 뭐예요? 완성된 자아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팔자 모양을 할 때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죠?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오차가 생기고 결절이 생기고 어긋남이 생기는 거죠. 수동적 대상과 능동적 대상 사이에 어긋남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인간에게는 잠재적 무의식과 현실적 의식 사이에 뭐예요? 분열이 생기고 격차가 생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두 계열은 동시적으로 존속하며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뭐예요? 한편으로 모순된 것 같죠. 왜? 이거는 과거거든요. 요거는 과거고 요건 현재거든요. 거꾸로 그랬죠, 지금. 요게 잠재적으로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요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잠재적 대상과 현실적 대상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사실은 이건 과거고 이건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이게 무슨 역설이에요? 공존의 역설. 이게 베르그송이 얘기한 과거의 세 가지 역설 중에 하나예요. 과거는 현재보다 먼저 있었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현재 속에 과거가 이미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의 역설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현재 속에 이미 과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비대칭적이면서 보충적인 관계를 가진다. 수동적 종합의 상관항은 잠재적 대상들의 계열이고 능동적 종합의 상관항은 현실적 대상들의 계열이다. 이거 다 설명한 거예요. 타원적이고 이중의 중심을 갖는 두 원한 사이에는 어떤 교차, 뒤틀림, 나선, 팔자형의 접합지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자아가 존재한다. 이것도 설명했죠. 바로 이 팔자형의 교차 지점에서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뒤틀림이 있다. 딱, 그죠? 완성된 어떤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그래서 완성된 자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종합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프로이트 용어죠. 프로이트 당신이 얘기한 그 삼충동이라고 하는 에로스는 바로 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에서 그죠? 에로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건 기억과 에로스가 결합한다. 에로스가 만들어지려면 이 순수 과거로서의 기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 거 알죠? 삼충동. 삶을 영위해 나갈 때 꼭 필요한 리비도의 이 활동. 꼭 성적 욕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삼충동인데 그 삼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과거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이 결합된 것이 이것이 종합된 것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이다. 지금 이 에로스도 프로이트 개념이고, 그죠? 묻기도 프로이트 개념이고, 프로이트 개념을 다시 자기, 그죠? 철학 속에 재배치하고 재해석함으로 해서 더 종합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62쪽 밑에서 셋째 줄에 나옵니다. 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은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이다. 머네모시네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뜻을 가진 원래 라틴어, 원래 뭐 옛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이에요.
이 종합은 반복을 위장과 전치로 설정하고 쾌락 원칙의 근거로 기능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의 첫 번째 종합은 쾌락 원칙의 정초로 긴초로 작용하는데 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은 쾌락 원칙의 근거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프로이트가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인간이 수동적 종합 능력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쾌락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생겨난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에로스가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세요. 62쪽 밑에 둘째 줄.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 종합은 반복을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런 개념들을 자꾸 공부하고 있나 하면 다 큰 틀에서 반복과 관련된 철학적 개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상, 백석, 김춘수, 김수영, 전봉건 시에 나타난 반복을 분석할 때 혹은 개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 이런 개념들을 그죠? 한번 해석의 방법으로 사용해 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과 전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프로이트의 꿈 이론 대표적인 두 가지 압축과 전이 그걸 락강이 뭐라고 재해석했어요? 언유와 한유. 그거 자기식으로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보세요. 위장은 뭐예요? 가면이죠. 위장은 언유예요. 다른 말로 압축이에요. A와 B가 얼굴만 바꾼 거야. 그죠? 얼굴만 바꾼 거야. 가면을 쓴 거지. 위장을 한 거예요. 변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나온 프로이트식으로 따지면 압축이고 락강식으로 따지면 언유에 해당되는 게 가면이야. 위장이에요, 위장. 그 다음에 전치는 뭐예요? 말 그대로 프로이트의 전위에 해당되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자리 바꿈.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말만 조금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죠? 미안하니까 조금 바꾼 거지. 그럼 이 얘기도 뭐예요? 프로이트나 락강 당신들이 얘기한 압축과 전이 뭐예요? 언유와 한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따지면 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그죠? 위장과 전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이 만들어질 때 어떤 반복의 메커니즘이다. 반복을 통해서 이 만들어지거든요. 시간의 첫 번째 종합도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고 시간의 두 번째 종합도 반복을 통해서 이 기억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시간의 세 번째 종합도 반복을 통해서 영혼회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반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이 위장과 전치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종합에서 알겠습니까? 기억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뭐예요? 위장과 전치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63쪽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영혼회귀의 종합이자 시간의 텅 빈 형식으로서 미래로 이끌면서 수동적 종합의 바탕을 이루는 여기까지 그죠? 이미 앞에서 공부한 것인데 요거 다 정리하고 요걸 이제 뭐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죽음 충동과 관련된다. 니체가 말한 이 영혼회귀,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은 미래인데 미래를 만들어내는 이 인간의 시간의 세 번째 종합의 수동적 종합의 능력은 니체의 개념으로는 영혼회귀와 관련되고 프로이트의 개념으로는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죽음 충동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그 죽음 충동이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저의 방법은 뭐예요? 프로이트의 개념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죽음 충동 이거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인정하되 그걸 자기 체계 속에 자기 설명 방식 속에 다 재배치해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더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종합 미래와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전혀 엉터리는 아니죠. 왜?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그 체험을 하고 있더라도 미래를 향한 것이죠. 그죠? 죽음 충동은 뭐예요?
긴장의 완전한 제거. 긴장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그죠? 긴장은 긴장이나 갈등을 없애는 거. 그래서 유기체가 무기물로까지 흙, 공기, 물, 바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죽음 충동인데 프로이트가 설명한 거. 그죠? 그건 미래에 올 것이지 지금 현재 이미 도래한 건 아니죠.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사태죠. 죽음 충동. 미래를 향한 것이죠. 그 충동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니체의 영혼 회귀로 관련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 세 번째 시간 종합이 제일 어려운데 들레전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자,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리비도가 자아로 회귀하거나 역류할 때, 그래서 수동적 자아가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빠질 때, 이 죽음 충동은 이 나르시시즘하고 관련돼요. 잘 알죠? 나르시시즘도 프로이트 용어입니다. 프로이트 용어예요. 그러면 이 나르시시즘은 에로스에서 그 에로스의 힘이 누구한테 돌아온 거예요? 에로스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죠? 리비도의 투자거든요. 리비도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에로스예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이게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때 나르시시즘에 빠진 자아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탈성애적이 된다는 거죠. 성적인 요소가, 에로스의 요소가 빠져버립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리비도가 자아로 회귀하거나 역류할 때, 그래서 수동적 자아가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빠질 때,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나르키소스라고 했는데 이건 나르시시즘적 자아다 이런 뜻입니다. 잠재적 대상들의 전체를 감당하고 현실적 대상들의 위장을 책임진다. 이때도 전치와 위장이 나오죠. 전치와 위장이라는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감당하고 책임져 버리니까 이제 그게 약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종합에서 활성화됐던 뭐예요? 이 메커니즘. 뭐의 메커니즘이에요? 기억과 에로스를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이 뭐예요? 약화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로스와 기억의 상관관계는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죽음 충동의 상관관계로 대체된다. 에로스와 기억이 이제는 나르시시즘과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뭐예요? 죽음 충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에로스도 힘이 약해지고 기억도 힘이 약해져요. 그죠?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기억을 지니지 않고 죽음 충동은 사랑을 지니지 않는 탈성화. 아까 얘기했던 탈성화, 성적인 요소가 여성과 남성 이런 어떤 성적인 요소까지 그래서 중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중성화. 탈성화되니까 중성화된다. 그게 이제 죽음 충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혹은 영혼회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에로스적 요소가 인간에게 이 리비도 속에 있던 에로스적 요소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 충동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르키소스적 자아는 죽음 충동을 통해 이상적 자아 속에 반조되고 초자아 안에서 자신의 끝을 내감한다. 죽음 충동은 에로스의 탈성화로서, 그죠? 에로스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로스라는 에너지에서 성적인 요소가, 성적인 에너지가 빠져버려요. 이게 탈성화입니다. 중성적이 돼버리죠. 중성적이고 전치 가능한 에너지는 죽음 충동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충동을 구성한다. 죽음 충동은 습관의 정초와, 자, 습관의 정초 이거죠? 시간의 첫 번째 종합, 습관의 정초. 습관의 정초. 두 번째 뭐예요? 에로스의 근거. 이거죠? 에로스의 근거. 두 번째 시간. 습관의 정초는 첫 번째 시간이고, 에로스의 근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편에 있는 무바탕으로서 발견됐다. 아까 바탕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는 바탕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무바탕. 어떤 텅 빈 시간,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고 텅 빈 시간에 어떤 10년처럼 바탕 없는 아주 그런 10년이 형성된다. 그게 바로 영혼회귀와
죽음 충동의 세계다. 죽음 충동은 습관의 읽었죠. 이 죽음의 다른 얼굴에 해당되는 것이 영혼회귀다. 바로 죽음 충동과 영혼회귀를 연결시켜서 니체와 프로이트를 연결시킵니다. 영혼회귀는 다양한 모든 것, 차이나는 모든 것, 우연한 모든 것을 긍정한다. 영혼회귀와 미래가 본질적인 관계에 있다면,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한 것이 우리가 아주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여러 개념들, 그죠? 두 번째는 니체와 베르그송의 철학, 세 번째는 들레즈의 철학. 근데 들레즈의 철학은 바로 뭐예요? 앞에 나온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것이죠. 종합하면서, 그죠? 정신분석학과 다른 뭔가를 통해서 인간의 뭐예요? 이 무의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복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을 어떻게 이 작품 분석에 활용하는가, 연구의 방법론으로 사용할까, 그 얘기가 64쪽부터 서론 끝까지 나옵니다. 좀 압축해서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지금까지 살펴본 서구 사상과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들을 참고하면서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런 개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것인데, 첫째, 이제 이걸 어떻게 그냥 생자로 이 철학 개념을 그냥 시 분석에 가져오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죠? 코드가 안 맞잖아. 이걸 어떻게든 재구성해야 돼. 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재구성해야 되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법적 분석 차원의 반복의 언술 구조는, 자, 기법적 분석 차원의 반복의 언술 구조는 앞에서 우리가 텍스트 언어학의 결속 구조의 6가지, 회귀, 부분 회귀, 그죠? 병행구문, 대용형, 생략, 그죠? 환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걸 분석할 때 기억납니까? 우리가 기법적 분석 차원에서 두 가지 청이가 있었죠. 첫 번째 청이는, 그죠? 반복을 분석하는데, 이것은 결속 구조의 기법들 6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회귀고요. 뭐 부분 회귀도 있고 병행구문도 있고 많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법적 분석입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뭐를 활용해요? 텍스트 언어학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두 번째 청이는 뭐예요? 이 반복이 뭐예요? 반복은 시로 따지면 한 편의 시 속에서 부분적 영역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고, 반복이 모여서 반복이 뭐예요? 변주를 이루죠. 그죠?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반복이 따로 있고 변주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변주 안에 이미 반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 변주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반복을 기본으로 그것이 변형될 때 변주가 생기니까, 반복이 따로 있고 변주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변주라고 하는 것은 그 반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을 포함하고 어디서 일어나요? 전체적 영역에서, 연 구성의 영역에서, 혹은 시상이 전개되는 차원에서 이 변주를 연구할 때는 결속성의 차원, 관점으로 한다 했죠. 의의 연속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요거는 구문론적 연구였고, 이것은 뭐예요? 의미론적 연구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그죠? 개념적 해석의 차원을 공부하기 전에 기법적 해석 차원에서 이미 공부했죠. 이제 이것하고 지금 이 개념적 해석의 차원하고가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시 속에 이상의 시, 오감도 1호에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할 때 이 반복이 형성되고, 이 반복이 시 전체에서 어떤 변주의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걸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죠? 기법적으로, 이것은 병행구문이다. 그 반복의 형태는 병행구문이다. 라고 연구하고, 그것이 어떤 그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연구하는 이 각각에 있어서 뭐예요? 각각 개념이 다 개입되어 있죠. 이게 기법적 분석과 개념적 해석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한 편의 시 속에, 한 편의 시의 어떤 표현이, 그죠? 기법과 개념이 다 같이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결합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방법론인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석과 해석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죠? 분리돼 버리면 기계적 해석이 돼 버리니까. 자, 보세요. 그거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첫째, 64쪽. 기법적 분석 차원의 반복의 언술 구조는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 락강의 언유와 한유, 들레즈의 위장과 전치의 개념과 연관할 수 있다. 이거는 부분적 영역에서 일어나죠. 보세요. 아까 들레즈가 얘기한 이 위장과 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죠. 전체적인 특성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의 메커니즘이 위장과 전치.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복의 부분적 특성을 살필 때 이 개념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 보세요. 65쪽. 이런 관점에서 기법적 분석 차원의 1차적 연구청이로서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회귀, 부분 회귀, 병행구문, 환원, 대용형, 생략 등을 분석할 때 바로 뭐예요?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라든지 락강의 언유와 한유라든지 들레즈의 위장과 전치 등의 개념이 여기에 활용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압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이는 어떻고, 락강의 언유는 어떻고, 환유는 어떻다. 들레즈는 시간의 두 번째 종합을 에로스와 기억의 종합으로 간주하고 이 반복을 위장과 전치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쾌락 원칙의 근거로 기능한다고 설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속 구조의 6가지 이 기법하고 이 반복의 개념들, 개념적 해석하고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회귀는 뭐예요? 자, 회귀는 똑같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거나 구나 절이 문장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완전 회귀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그냥 회귀라고 하면 그건 완전 회귀를 의미합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밑에 보세요. 이것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죠. 그죠? 다음에 부분 회귀는 일본 뭐예요? 품사가 바뀌어가지고,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바뀌어요. 그죠? 사랑한다가 사랑으로 바뀐다든지, 그죠?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 게 부분 회귀예요. 반복하긴 반복하는데 품사를 바꿔서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을 동반한 반복이고, 병행 구분은 뭐예요?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죠. 아까 예를 들었던 제1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러고 뭐가 바뀌었어요? 1이 2로 바뀌었고 가라는 주격 조사가 도라는 조사로 바뀌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똑같죠. 이렇게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바뀌는 부분도 있고 이게 병행 구분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반복의 기법이죠. 이때는 뭐예요? 차이를 동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반복의 어떤 유형으로 다시 뭐예요? 생각을 재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프로이트의 압축과 전이라든지 락강의 언유와 한유라든지 들레즈의 위장과 전치라는 이 개념하고 결부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드러나겠어요? 이상이든 김수영이든 김순수가 반복을 구사할 때 그 속에 개입되는 무의식의 차원이 우리가 한 번쯤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 나타난 어떤 반복 기법이 겉으로 드러난 의미만 그죠? 분석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어떤 무의식적 그죠? 요소가 들어있다면 그것까지 찾아낼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환어는 뭐예요? 말을 바꾸는 거죠. 의미는 똑같은데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환언입니다. 말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대체와 통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프로이트의 그 지금 설명을 보세요. 대체와 통합은 압축일까요? 전일까요? 지금 하나만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압축에 가까울까요? 전이에 가까울까요? 압축에 가깝죠. 앞에
프로이트가 지금 압축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환원이 나타났다. 환원이라는 이 텍스트 언어학의 기법이 시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은 개념적으로 정신분석학과 관련시킨다면, 그죠? 그것은 프로이트의 압축에 가까운 것이죠. 환원이 나타났으면.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각각의 6가지 기법이 각각 다 프로이트와 락칸과 들레즈가 얘기한 압축과 전위, 이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환원은 대체와 통합에 가까우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이트로 따지면 압축에 가깝고, 락칸으로 따지면 언유에 가깝고, 들레즈로 따지면 위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환원을 구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보세요. 대용형은 생략과 대체죠. 생략은 생략과 부분 선택이에요. 따라서 기법적 분석 차원의 기법인 회귀, 부분회귀, 병행구분 등등을 아까 얘기했죠. 프로이트 개념으로, 락칸 개념으로, 들레즈 개념으로 한 번쯤 결부시켜 볼 수 있다. 셋째입니다. 기법적 분석 차원의 1차적 연구 청이로서 압축과 전위, 언유, 한유, 위장과 전치 등을 연관할 때 2차적으로는 뭐예요? 이거죠. 2차적으로 변주의 차원을 결속성의 관점에서 의의 연속성, 엄밀원적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베르그송 그리고 들레즈가 제시한 개념, 물질적 반복과 정신적 반복, 이걸과도 연관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왜? 반복을 둘로 나눴었죠. 물질적 반복이 있고 정신적 반복이 있다. 그 다음에 좀 설명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 학생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물질적 반복은 헐벗은 반복이고 정신적 반복은 옷 입은 반복이고 뭐 이렇게 둘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정리한 게 아니고 베르그송의 철학과 들레즈의 철학에서 내가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죠. 넷째, 니트로넬로 개념하고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반복이 정신적 반복, 물질적 반복 말고 정신적 반복은 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얘기한 니트로넬로 개념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67조, 둘째 줄. 니트로넬로 개념은 다시 영혼회귀, 니체의 영혼회귀하고도 연관돼요. 들레즈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그죠? 복잡하게 니체, 베르그송, 프로이트 개념들을 다 자기 체계 속에 다, 그죠? 종합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듯이 우리도 복잡하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시를 분석할 때 이런 개념적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섯째, 변주의 방식으로서 이 10가지가 나타나는데 병렬, 대비, 대칭, 연쇄, 점청,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이것을 시간의 3가지 수동적 종합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째, 68조. 큰 틀에서는 시간의 종합과 관련시킬 수 있지만 이 큰 틀의 이 개념 속에 작은 개념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에로스도 들어있고, 나르시시즘도 들어있고, 죽음 충동도 들어있고, 그죠? 위장과 전치도 들어있고, 리비도 집중이란 것도 들어있고, 큰 틀에서는 이 시간의 3가지 종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작은 틀에서는 이 아주 그죠? 구성 요소가 되는 이 개념들을 또 우리가 시에 나타난 그 반복을 분석할 때 개념적으로 해석해 볼 때 적용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너무 이론적으로만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텐데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어떻게 실제로 이런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이제 이상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전까지 100석을 끝내야 되니까, 중간고사 전까지 이상과 100석을 그죠? 진도 범위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김춘수, 김수영, 전봉건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111쪽 머릿말에 보면 이상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오고 선행 연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112쪽까지. 유형별로 선행 연구를 검토했어요.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이상시에 대해서 진행됐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죠.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이 시인들 5명인데 대체로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있는 시인들입니다. 그죠? 이상도 그렇고 백석도 그렇고 김춘수, 김수용 물론 그렇고 전봉구는 조금 적지만 상대적으로 다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중요한 연구들을 112쪽까지 유형별로 요약했습니다. 113쪽부터는 이제 이 논문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13쪽 첫째 줄. 이 글은 선행 연구의 성과들을 토대로 이상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를 미적 효과와 기능 면에서 분석하여 구조와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게 우리 서론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인데 이게 이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이 작품들이 분석되고 해석이 되는지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 본인의 소논문을 좀 완성도 있게 수준을 높여가지고 각자 발표문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그죠? 언술 구조를 분석해서 어떤 측면에서 미적 효과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서 구조와 원리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뭐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시적 의미, 그죠? 내용, 주제까지 도달하면 좋겠죠. 이런 이제 연구의 전개는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그죠? 내용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그죠? 시적 의미와 주제와 내용을 형식에서 출발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까? 시인은 내용으로부터 형식을 만들어냈겠죠. 뭔가, 그죠? 꿈틀대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그걸 시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형식이죠. 근데 우리는 그 시인의 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밖에 없어요. 시로부터 뭘 재구성해내야 돼요? 그 시인의 머릿속에 원래 있었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려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바로 내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형식에서 출발해서 내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구입니다. 그래야 객관성,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할 때 이 여러 가지 형식들 중에 시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특히 요 형식에 주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 연구의 관점입니다. 연구의 관점. 우리 학생들도 지금 뭐 이상이든 백석이든 김춘수든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나서 연구의 관점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반복과 변주를 찾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뭔가 다른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 요까지 가야지. 요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이 소논문 쓰는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반복과 변주 말고 다른 어떤 형식 속에서 특징적인 걸 찾아내야지. 아, 이걸 연구하면, 이걸 분석하고 해석해보면 남들이 해석한 백석심하고는 다른 해석을 이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찾아내야지. 대동소이한 거 찾아내면 그건 대풀이죠. 그냥 모방에 불과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은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죠. 아, 내가 어떤 형식을 포착해가지고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면 지금까지 남들이 했던 이것과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다른 내용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이걸 발견을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걸 작품을 실제로 분석하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밤이 마감인데 오늘 밤이라면
9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16일이나 더 줬잖아. 그죠? 맞습니까? 16일? 10월 16일 날 마감이라고 연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16일 동안 더 고민해야 돼요. 그죠?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 형식에 해당되는 게 그 반복과 변주 말고 형식에 해당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더 좀 긴장해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또 진도를 못 나가네. 이게 다 뭐예요? 요 의미라고 하는 게 내용이고 요 2번, 3번, 4번, 5번이 형식이잖아. 시에 어떠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운율도 사용하고 이미지도 구사하고 비유와 상징도 구사하고 화자와 어조도 활용하는데 요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좀 더 미묘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시죠. 그죠? 보통 그냥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어를 구사할 때는 2, 3, 4, 5분 다 필요 없죠.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점심때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자 할 때 이게 뭐 필요해요? 운율? 노래 부르듯이 할 필요 없고, 그죠? 이미지, 비유와 상징. 물론 이제 일상 언어에서도 이런 걸 좀 구사하긴 하지만, 그죠? 요거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시는 이게 더 중요하죠. 왜? 이걸 통해서 이것이 더 미묘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부터 이거 시를 몇 번 읽고 처음부터 내가 이거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대체로 잘못하기 쉽다는 거죠.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떻게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하게 이 내용이 만들어졌는가를 그죠? 여기까지 도달해야 이게 제대로 시를 그죠? 연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를 읽으면서 물론 처음에 내용이 들어오겠죠. 이 시의 주제가 뭐다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처음부터 출발점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지 말고 뭔가 이 중에서 뭔가 하나뿐만 아니라 뭐 복수로 선택해도 되죠. 선택해서 그걸 잘 분석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 이게 남달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선행 연구들이 많이 해놓은 것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자꾸 하면 그 뭐 연구가 별 필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번 학기에 아주 독창적인 뭔가 멋진 거 이런 걸 그죠? 너무 의식하면 또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좀 소박하게라도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목적으로 가지고 이 중에 뭔가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안에도 운율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작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이미지도 그 안에 많이 있죠. 비유와 상징도 그 안에 많이 있고 화자 어조도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 작은 것들 중에 어떤가 찾아야 돼요. 내가 찾는 반복과 변주는 크게 보면 여기에 속해요. 그죠? 큰 틀에서 보면 리듬적인, 음악적인 요소와 관련돼요. 물론 이 언술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악만 관련되지 않죠. 예. 언어의 언술, 즉 언어학적 관점이죠. 자, 이제 113쪽입니다. 117쪽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지금까지 이 1장에서 얘기한 것, 머릿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서론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죠? 대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갑니다. 자, 크게 보면 반복과 변주라는 두 가지를 다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7명의 시인 중에 특별히 이 반복은 생략하고 변주로 바로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이상하고 김춘수의 논문은 그렇습니다. 7편 중에 2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반복의 차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인들 5명의 시인은 이 반복도 다 연구하고 변주도 연구했어요. 좀 더 꼼꼼히 한 거죠. 반복은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의 반복, 구와 절의 반복, 문장의 반복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구와 절이 반복되는 경우, 문장이 반복,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백석시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백석시는 이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상은 변주로 바로 들어갔어요. 변주는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적 표현의 영역이 그죠?
한 편의 시 속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론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찾는 것인데 이상의 경우는 10가지 이 반복의 유형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특징적으로 대칭이라는 이 의미론적 구조를 유독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크게 둘로 나누었는데 대칭 순환과 128쪽 보세요. 대칭 확장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이상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변주의 방식을 대표적으로 많이 구사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기본은 뭘까요? 대칭이죠. 대칭이 기본이고 거기에 순환을 연결시키거나 거기에 확장을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주로 많이 구사합니다. 백석 같은 경우는 대칭만 사용하지 않고 병렬, 점청, 대칭 이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또 시마다 다 특색이 달라요. 이상은 자기의 시적 주제, 시적 의미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언술 구조로서 반복과 변주로서 유독 집중적으로 하나만 대칭이라고 하는 하나만 근데 대칭 하나만 하는 게 단일한 그죠? 방식이잖아요. 단일 유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복합 유형이란 거예요. 복합 유형. 네. 미리 얘기하면 7명의 시인 중에 한 편의 시 속에서 변주의 방식을 하나만 구사하는 단일 유형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고 복합 유형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20, 30년대에 속하는 시인들 한번 볼까요?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기납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 5페이지 한번 보세요. 20, 30년대 시인 현재 4명인데 그 중에 이상만 빼고는 다 단일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편의 시에 병렬을 구사하거나 대칭을 구사하거나 대비를 구사하거나 점청을 구사하거나 이렇게 딱 하나만 구사한다. 근데 이상은 복합이에요. 그죠? 지금 봐도 알겠죠? 대칭과 확장, 대칭과 순환 이렇게 한 편의 시 속에 뭐예요? 이 변주의 방식을 두 개 이상 같이 복합적으로 구사해요. 이제 50년대 시인 세 사람, 김춘수, 김수영, 전봉구는 세 사람 다 복합 유형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상은 예외지만 대체로 30년대까지 한국의 모더니즘 시인들은 단일 유형으로 변주를 했는데 변주의 방식을 구사했는데 50년대 오니까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그죠? 그게 이제 시대적 차이죠. 모더니즘 시가 30년대까지의 한국 모더니즘 시와 50년대 이후의 한국 모더니즘 시가 이런 차원에서 반복과 변주라는 언술 구조의 차원에서 그런 시대별 차이점을 가진다. 그건 이제 다 7명의 시인들을 다 연구한 후에 결론 부분에서 그런 시대적 특성을 나중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작품 한 편은 봐야 되니까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한 편만 오늘 이상의 작품은 가장 대표작입니다. 오감도 1호. 잘 보면 이미 다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반복과 변주가 이 시에 나타나는지 표시했나 하면 보세요. 우선 연별로 대문자 A, B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것은 반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변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볼게요. 1년은 A입니다. 근데 2년은 B죠. 근데 3년을 보세요. 3년은 2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2년은 1부터 10까지 제10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까지 끝나고 3년으로 가면 제11부터 13까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C가 아니라 B 다시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변종이란 거예요. 변주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B라고 했을 텐데 B 다시라고 한 것은 변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년이 A 다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A의 변형입니다. A를 뭐예요? 1행과 2행을 뒤집어 놨어요. 보세요. A의 1행은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는데 A 다시 마지막 년에 1행은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1행과 2행이 서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장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A 다시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B-하고 A-가 왜 붙었는지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연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동그라미 1, 2, 이것은 문장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죠? 1과 2가 나오고, 3부터는 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그죠? 완전 해기는 아니지만 병행 구문이 지금 2연에서 10번 구사됐죠. 그래서 3이라고 문장에다가 다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B-도 세 개의 행이 3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일단 완전 회기는 아니지만 병행 구문이기 때문에 거의 회기에 유사하다고 보고 3이라고 다 표시해놨어요. 그 다음에 C에 가면 4, 5, 5, 4라고 되어 있죠. 4번 문장이 1행과 4행에서 반복돼요. 5번 문장이 중간 2행, 3행에서 반복돼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C가. 즉, 사연이 아주 이상해요. 구조가 독특해요. 잘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사연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C에서 4, 5, 5, 4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 변주의 방식으로 내가 유심히 여기를 주목했어요. 4, 5, 5, 4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칭이에요. 중간을 중심선으로 상하가 겹쳐지는 거예요. 그죠? 대칭이죠? 그런데 4, 5, 5, 4는 순환이기도 해요. 4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4로 갔죠.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왕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4, 5, 5, 4니까요. 그죠? 문장이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A-는 1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시를 가보면,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두 번째 시를 가보면, 1, 2, 3, 4라고 붙은 것은 문장에다가 붙인 것이고, 번호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장 작은 단위가 이거.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고, 그 다음에 구고, 그 다음에 절이고, 그 다음에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단어에다가는 기역, 니은, 단어와 구역에다가는 기역, 니은 이렇게 붙였고, 절과 문장에는 1, 2, 3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단어가 아닌 것 중에 반복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조사와 어조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데, 어조가 반복될 때 이것은 A, B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이제 부분적인 요소부터 전체적인 요소까지, 즉 각 단어로부터 구와 절과 문장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에 이르기까지 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반복과 변조가 일어나는지 그걸 토대로 이제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